학초의 나이 7살이 된 1870년 경오년, 그 암울하던 시기에도 봄에는 꽃 피고 가을이 되니 각종 과실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학초 이웃집 김영만이란 어른집은 가세도 넉넉하고 각종 과일나무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추나무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학초는 골목에서 또래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김영만 어른이 장대를 들고 대추를 따라가니 따라와서 주워주면 갈 때 한 줌씩 지어준다고 하니 아이들은 놀던 것을 멈추고 너도 나도 따라 나섰습니다. 학초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놀던 아이들이 사라지니 심심하기도 하였지만 왠지 씁쓸하여 대추 따는 모습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8월 박초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김영만 어른이 휘두르는 장대에 대추는 우수수 떨어집니다. 아이들의 머리에도 죽고 있는 등에도.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자기네 대추를 따는 것 마냥 신나게 죽고 있습니다. 그럴 모습을 볼 때마다 학초의 마음은 심란합니다. 같은 곳에 살아가는데 김영만의 집은 가세도 넉넉하고 과실나무도 많은데 자신의 집은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 평소에 할아버지께 들은 인조반정이 그 원흉이라는 생각이 미쳤습니다. 원래 그의 집은 여기에서 오래전부터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벼슬살이가 아니면 이곳저곳 옮겨 살지 않았습니다. 간혹 떠돌이 가족이 마을에 들긴 해도 그런 사람은 땅떼기 하나도 없이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학촌에도 그러한 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거지가 없으니 떠돌아다니지 괜히 돌아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초의 구대조 할아버지인 박승종은 인조반정이 일어날 당시에 영의정으로 있었고 그의 맏아들은 서울시장격인 한성판윤, 학초의 직계 조상인 둘째 아들은 영광군수로 있는 때였습니다. 당시에 집권을 하던 당파는 대북파였는데 박승종은 소북파 영수였지만 영의정으로 추대된 것은 그의 인품 때문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명나라와 청어 등거리 외교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창대군을 시해하고 임목대비를 유폐한 것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반정의 빌미를 준 점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박승종은 이를 말렸지만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대북파는 이 말을 들을 리 없었습니다. 1623년 서인들이 일으킨 반정으로 대북파 핵심 인물들은 거의 처형되고 박승종은 둘째 아들에게 집안을 보존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맏아들과 함께 자결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한 것에 비하면 박승종에게는 여기만 그친 것은 그가 평소에 행한 일과 인품 때문이었습니다. 박승종이 살던 집은 반정공신 김유가, 아들 자흥의 집은 이기가 차지하고 남은 가솔들은 핍박을 피해 천안으로, 그중 일부는 순흥으로, 그리고 학초 증조부는 이곳 예천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때때로 들려주시던 인조반정이 어린 학초에게는 감이 오진 않았지만 자기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인조반정 때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조반정은 학촌에만 몰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후기로 갈수록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이 어렵게 살아가는 것도 급기야 조선이 망한 것도 그 시초를 인조반정에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정이 성공한 후 농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은 북쪽 변방에 주둔하던 군대를 이끌고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 군대가 와해된 것이 첫 시초입니다. 그들은 전투 경험이 있는 최정예 군대였습니다. 조선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충의 위력에 된통당하였던 터라 우선 개인 병기를 총으로 그 보조적으로 활을 사용하였습니다. 화숭청이라 불렸던 이 총은 화약과 탄화를 제이고 심지에 불을 붙여 쓰는 개인 병기였습니다. 총을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전에도 화약을 이용한 크고 작은 대포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화약을 쟁이고 심지에 불을 붙이는 그 시간은 활을 이용하도록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최정예 부대를 만들어 여진과 맞서는 북방에 배치를 해두었는데 이걸 이괄이 끌고 내려오고 종래는 괴멸되었습니다. 이괄의 평정되어도 다시 복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라의 경계에 군대도 없으면서 당시 신능 국가인 청나라와 반목하였습니다. 명분에 얽매여 친명반청의 정책을 취하다가 정묘, 병자, 양호란을 겪은 것은 어찌 보면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외침을 당하면 그 외침을 한 나라를 원망하고 나라를 빼앗기면 빼앗은 나라에 책임을 돌리는 나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괄의 난으로 인해 북방의 정예군이 괴멸되지 않았더라면 정묘, 병자, 양대, 호란 때 청군이 파죽지세로 곧바로 한양까지 닥치지는 않았습니다. 양대 호란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자신의 자리 보전이 위협받자 인조는 기반 세력인 양반에겐 군역의 부담을 면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조서를 내립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조선의 역대 임금 중 가장 못난 임금을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인조를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폐해가 여기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삼정의 문란도 그에 따른 백성의 고통도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한 서인들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일제식민사관에서는 조선의 당파를 폄훼하지만 당과 파벌은 정체가 발달하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고 그 정치적 소신이 나라를 이끄는 철학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서로 대립하고 이처럼 반정으로 나라를 뒤집는 일도 있지만 이는 그 반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정으로 집권한 서인들은 후에 노론 세력으로 그 뒤에 풍양조씨, 안동김씨 등 외척의 세도도 이어졌지만 그들 또한 모두 노론의 세력들입니다. 국종 시절 잠시 남인들이 등용되기도 하였고 영정조 시절에 소론이 등용되기도 하였지만 줄곧 노론이 나라를 다스린 셈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순간까지 노론은 존재하였습니다. 일본은 조선 합방을 위해 자기도 내리고 은사금도 토지도 주었습니다. 자기는 당시 일본이 유럽의 흉내를 내기 위해 공신들에게 주는 공작, 후작, 백작, 남작 등인데 합방의 공인은 조선의 왕실이나 벼슬아치들에게는 공작을 제외하고 후작부터 자기를 내렸습니다. 모두 77명이 받았는데 노론 세력들이 70%에 해당하고 다음은 왕실과 외척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판 앞잡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자랑스러운 얼굴들입니다. 상해 뒷골목 술집에서 때로는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분들이 가족과 이별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푸념을 술잔을 기울이며 하였던 말도 있다고 합니다. 나라는 노론이 팔아먹고 우리가 찾느라고 이 고생한다고. 대출을 모두 따고 거들었던 말아이들은 대출을 받아 주머니에도 넣고 손에 들고 모두 헤어져도 학초는 언덕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날이 저물어 어둑해진 다음에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던 학초의 어머니는 그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학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김영만 어른이 대출을 담은 자루를 추막에 내려놓고는 당시 얘기를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오늘 대출을 따는데 다른 아이들은 모두 와서 대출을 줍는데 귀대그 아이는 줍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였답니다. 평소에도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보이는데 오늘 또 하찮은 애를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보면 분명 비범한 아이니 장차 큰일을 할 사람이란 칭찬을 넣고 갔다고 합니다. 학초 어머니는 많은 양의 대출을 얻은 것보다 아들을 칭찬하는 뒤 말이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학초는 대출도 한 점 주어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이 많은 대출을 받으니 한편은 미안한 마음도 들면서도 남기고 간 그 칭찬의 말은 듣기가 좋았습니다.